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콜 120 청탁금지법 전문상담팀 팀장을 맡고 있는 신민섭입니다. 저는 6살짜리 개구쟁이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잘생겼죠? 네. 네, 이 녀석이 요즘 팽이 대결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각자의 팽이를 돌려서 서로 부딪히면서 오래 돌아가는 팽이가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 게임을 아주 잘해요. 제가 퇴근해서 같이 하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잘 돌아가는 팽이를 손으로 한번 툭툭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반칙, 반칙 하면서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빠는 반칙 왕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시죠? 아내 등짝 스매시. 네. 그런데 아이는 이게 반칙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저희는 규칙도 정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이는 이게 반칙이라는 걸 알고 엄마에게 달려가 알리는 것으로 반칙에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대학교를 5학년까지 나왔습니다. 남들은 다 4학년까지만 다니죠. 네, 4학년 마지막 1학기에 F학점이 나와서 한 학기를 다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야, 학점 관리 좀 잘하지가 아니었어요. 양주라도 사가지고 교수님 한번 찾아가 봐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F학점을 맞았던 동기들 중에 양주나 상품권을 들고 교수님을 찾아간 몇몇은 F학점을 면한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죠. 찾아가 볼까? 한 학기 등록금에 비하면 뭐 양주 한 병이면 싸게 먹히는 건데. 결국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좀 총각이었고 자존심도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인을 위해서 그 정도의 반칙을 했던 친구들이 요즘 동창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번에 내가 승진할 차례인데 이사장 아들이 낙하산으로 와서 다음으로 밀렸어. 야, 어디 아는 사람 좀 없냐? 야, 김 과장 그렇게 나한테 술 얻어먹더니 이럴 때는 또 모른 척하네. 반칙의 고수가 반칙 왕에게 밀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들처럼 반칙이야라고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와 달리 저는 살다 보니 반칙에 지는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반칙에 동조하지 않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칙도 능력이고 자랑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는 또 동조하고 침묵합니다. 물론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인사, 채용 청탁 등 누가 봐도 반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과 제 친구처럼 그 반칙에 희생되는 사람이 본인이면 어떨까요? 작은 구멍에 큰 둑이 묻어지듯이 작은 반칙이라도 침묵하고 무시하다 보면 더 큰 반칙을 허용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칙에 내 가족, 그리고 내가 희생될 수도 있죠.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채용비리 신고 기관을 운영을 했고 저희 콜센터에서 그 상담을 맡고 있었습니다. 문의 중에는 한 어머니께서 연락이 와서 자신의 아들이 취업 시험을 봤는데 다른 경쟁자 중 누군가가 취업 청탁을 한 것 같다라는 문의였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 결론이 조금 황당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잘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했고 그 덕분에 면접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인이 면접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뭐 잘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결국 떨어져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쪽에서도 미리 손을 좀 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점은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계속 뭔가 억울해 하셨습니다. 뭐가 억울할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지 못해서? 아니면 순간 방심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반칙에 노출되면 분노하고 그 순간 원칙을 되새기며 고수하려고 합니다. 나의 원칙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바로 정의가 되어버리고 그 이익이라는 정의 앞에 우리는 예외를 찾죠. 내가 가진 인맥이, 돈이, 권력이 그 예외의 수단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벽에 막혔을 때 내가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도 같습니다. 제가 청탁금지법 상담도 하고 있고요. 청년 교육 강사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강의를 가면 제일 먼저 기관장님과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 교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죠. 솔직히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뭔가 이분이랑 제가 친분이 깊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한쪽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고요. 뭐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 역시도 미래에 있을지 모를 예외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칙과 예외 더욱 엄격해야 되고 침묵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콜센터에서는 법의 원칙보다 예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법의 그런 예외를 없애고자 만든 그런 법인데 말이죠. 제가 처음 1년 동안은 청탁금지법 24개 법조항을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조 3항 하나밖에 못 외웁니다. 왜일까요? 그것만 물어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이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들이 적힌 조항입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까지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다른 이의 청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그건 싫으시잖아요. 이런 모순된 행동이 있는 한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갈 길은 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반칙도 무겁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갈 길은 밝지 않을까요? 네, 어려워 보여도 해보면 길은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저는 솔직히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될 때 나라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콜센터 경력이 10년 차인데요. 10년 동안 욕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전화가 와서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법 시행을 막아야 된다.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연락이 와서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제 인사도 제대로 못하겠다. 무슨 이런 거지 같은 법을 만들어서 이 난리냐. 덕분에 저희 팀 별명이 청탁 그지팀이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망했나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줄은 몰라서 제가 좀 계속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일반 국민의 90%, 공무원의 96%가 청탁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고 인맥을 통한 청탁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6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팀도 청탁 그지팀에서 청탁 금지팀으로 금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모호하거나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할 일이니까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네. 요즘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어떠신가요? 편하신가요? 이런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스승의 날에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는 꽃은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학생 회장인데 학생 대표가 주는 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1.5톤 트럭에 선생님 이름을 넣어서 꽃을 드리는 건 어떤가요? 그리고 학교에 축하할 일이 있어서 현수막을 걸 건데 학교 울타리 전체를 삥 두른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은 문의들이 예외를 찾고 그 예외에 또 다른 예외를 찾습니다. 이런 문의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요? 왜 드리려고 하나요? 저는 좀 무례할 수 있지만 전화 주신 분에게 유사한 유권 해석이나 판례를 안내하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 끊으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순수하지 못한 반칙을 들켜서 부끄러우신 거겠죠. 누가 봐도 순수하지 않은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행위를 반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청탁금지법에는 이런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된다. 말 그대로 내 이익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다라면 그건 반칙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음료수 한 상자가 추후엔 돈이 담겨서 돌아오고 그 상자가 나중엔 사과상자로 더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상자의 피해자는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상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TV에 너무 자주 나와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칙과 예외에 침묵한 결과는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바시 이국종 교수님 편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핸드폰을 꺼내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 청탁금지법 때문에 의사한테 청탁하는 거 금지됐잖아요. 그런데 왜 수백 통이 깔려 있는 거죠, 제 핸드폰에? 대한민국에서는 푸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삼촌이 대학병원 원장이어서 빠르게, 번호표도 뽑지 않고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동생이 허가 담당자여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직도 반칙인 걸 뻔히 알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해보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냉정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돌아보는 자정작용이 선행될 때 반칙에 대응하는 힘이 생기죠. 우리는 이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반칙에 대해서 함께 소리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며 그 분위기는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반칙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왜요? 왜 드리려고 하나요? 왜 주시려고 하나요? 그 한마디로도 충분히 침묵을 깰 수도 있고 침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이 소름 끼치는 한마디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침묵보다는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소리내주세요. 반칙과 예외에 맞서야 원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